네, 8월 11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지수는 미국 상원의 인프라 법안 통과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따가 조현주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다우 지수는 0.46% 상승한 35,264포인트, S&P 500은 0.1% 상승한 4,436포인트에 마감됐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9% 하락한 14,78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호재와 악재가 대립하면서 당일날 주목받는 이슈에 따라서 지수의 상대 성과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미 상원이 통과시킨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도로, 교량, 수도, 그다음에 광대역 통신 쪽에 법안 투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WTI는 2.72% 상승한 68.2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일 자료는 15건이 있는데요. 외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미국 재정 정책 관련해서 조현준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상원에서 전통 인프라 법안 1조 달러가 69대 30으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9월 20일 여름 휴회에 민주당 하원이 돌아올 경우에 표결을 하고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하원 50% 가반만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리 없이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스팟 코멘트 뒷장을 보시면 재정정책 항목별로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고속도로 부문이 가장 큰 규모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통 SOC 부문이 가장 큰 규모의 자금들이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했던 전통 SOC 부문이랑 상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전통 SOC 부문이랑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통 SOC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빨리 확정이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 전통 SOC 외에도 3.5조 달러 규모의 그린 인프라와 복지 정책이 포함된 예산 결의안이 상원 50대 49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 결의안의 경우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합법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50% 과반으로 연내에 4분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전통 SOC에 따른 산업재앙 소재는 긍정적이나 이미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린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복지 정책에 따른 소비 업종이 향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 산업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노 연구원 발표해 주십시오. 최근 2020년 하반기부터요. 최근까지 파운드리 업체들이 단가를 많이 인상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매 분기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UMC랑 파워칩 같은 회사들은 분기마다 10%에서 30%씩 단가를 인상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업계 얘기에 좀 의하면 TSMC가 하반기에 28나노 공정에 한해서 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지속된 이 파운드리 단가 인상 추세가 좀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 원래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밸런스가 맞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약간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유통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이유가 최근에 MCU 같은 일부 제품들의 가격이 상반기에 10배에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30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중국의 반도체 유통상들이 가격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투기적인 수요,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땡겼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니까 유통상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를 시장에다 좀 많이 출회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것 때문에 신규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워낙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상반기에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캐펙스를 TSMC는 작년 대비해서 74% 늘렸고 거의 30조 가까이 투자를 했고 UMC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2배 이상 캐펙스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늘려놓은 이 캐펙스가 하반기에 실제로 그 생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평택 그 2라인에 뭐 30K 그리고 S4 라인에 15K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가동이 시작이 되고 TSMC나 UMC도 이제 서서히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뭐 균형 상태로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이제 뭐 파운드리 산업에는 뭐 긍정적인 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쇼티지가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마이크론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현재 뭐 수요 우위지만 저희가 그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는 수급 밸런스 균형을 이룬 다음에 내년 1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공급 우위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D램 고정가격가 플랫에서 한 1% 정도 플러스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는 한 10%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업체들 뭐 주가 안 좋은 것도 뭐 이런 내용이 뭐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대만의 그 D램 익스체인지가 내년 1분기 가격 전망 그 레포트를 내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년 1분기 마이너스 10% 전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키움증권 정주섭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지난 6월달에 RCPS 그러니까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제 발행금액 4,400억 원이었었고요. 당초 일정은 이제 그 발행 일정이 이제 3분기 정도에 마무리되면서 자기 자본을 인식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일정이 조금 이제 앞당겨지게 되면서 2분기에 6월 말에 발행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본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덕분에 이제 키움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 자본은 1분기에 2.7조 원에서 2분기 3.4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종투사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는 이제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상이면 이제 지정 요건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건을 달성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3분기 안에는 이제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업 신용 공여 한도가 이제 늘어나는 등 이제 기업 금융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키움증권은 이자 수익이나 IB 부문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지배순이익은 2,208억 원 기록했습니다. 제 전망이나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를 했고요. 다른 증권사들처럼 이제 IB 특히 이제 부동산 PF 쪽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이나 펀드 수익도 이제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 박병국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2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하고요. 연결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은 약 2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50억 원 나왔습니다. 일단 당사가 추정한 매출액과는 거의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0억 원 정도 더 낮아졌는데 일단 좀 일회성으로 판관비가 좀 높아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판관비까지 해서는 연간 판관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더 중요한 이유가 기업 가치의 핵심인 미국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처방 매출이 중요한데 전분기 대비 62%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이 좀 좋아서 계속 처방은 잘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 성장률이 4월, 5월, 6월 모두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천천히 모멘텀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하반기 내에 중국 관련해서 이 엑스코프리 약물 좀 진출할 겁니다. 근데 단순 라이센싱 아웃은 아닐 것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든지 등의 모습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진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이 회사가 영위를 하는 6가지 사업 부문 중에 저희가 그동안 비주류로 생각을 했던 하나테크인과 하나파워시스템, 하나정밀기계 3사가
예상을 굉장히 상회하는 이제 실적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 3사의 기업 가치 비중은 전체의 뭐 20%에서 많이 나오는 한 25% 전후로 4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낸 실적을 봤을 때는 이 3사의 기업 가치도 전체의 3분의 1 이상 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완전히 기존과는 다른 실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민수 기업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이제 마진 개선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NAV가 상향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기존 대비 NAV가 대략 12% 정도 개선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동일한 비율로 상향을 해서 신규 목표 주가로 6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외에도 GTF RSP라든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저궤도 위성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미래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0년대 중반에 대부분 사업들이 실적 가시성을 보일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랜드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발표 드리겠습니다. 어제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연결 기준 매출 2,036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당사 추정치에는 부합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카지노 부문이 5개 분기 만에 드디어 원기 영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펜트업 수요가 더해져서 매출 회복이 가파랐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91개 영업일 중 75일은 기존 거리두기 안에서 1.5단계를 이제 지켰고요. 16일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거리두기 1단계로 영업이 되면서 각각 동시 체류 가능 인원이 정상 대비 20%, 38%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일매출을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53% 그리고 72%까지 올라온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분기인 현재 같은 경우 개정 거리두기 2단계로 현재는 지금 일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약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사 제한적인 영업 상황 하에서도 펜트업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인당 지출액 그리고 방문객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이번에 개정된 거리두기 방안 하에서는 만일 코로나19가 재확산돼서 단계가 격상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제대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4분기에 계획대로 집단 면역이 진행된다면 남은 하반기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한 실적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6,000원 유지하고요. 탑픽 관점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KT 스카이라이프 안재민 연구원. 네, K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좀 잘 나왔었는데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통신사들 5G 보급률 올라가면서 매출 성장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결국은 이익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BC카드, K뱅크, 스튜디오 지니, 스카이TV 이런 자회사들의 성과들도 상당히 좀 좋아서 이번 분기의 실적들이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K뱅크는 이번 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나스미디어나 KT알파 같은 경우에 이제 커머스 쪽에서 성과들이 좀 잘 나고 있고, 강철부대라는 이제 예능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스카이TV가 제작해서 이거 관련 매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3분기는 갤럭시 폴드라든지 4분기 아이폰 13 이런 것들 출시로 인해서 상반기만큼 이익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의 실적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미 상반기에 한 정도 수준만 감안하더라도 KT 기준 올해 1,600원 배당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카이라이프 말씀드리면
스카이라이프는 저희 홀드 의견 목표 주가 10,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TV 말씀드렸던 강철 부대 제작한 게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 스카이 TV이지만 여전히 본업인 유료 방송 쪽의 가입자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는 좀 성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좀 변화될 부분은 MVNO라고 하는 알뜰폰 가입자가 좀 최근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현대 HCN 인수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스카이 TV 쪽의 경쟁력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환경산업 황유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이제 IPCC에서 6차 평가 보고서 1실무 그룹 보고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IPCC 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 환경 산업이나 기후 변화 모든 정책의 근거가 되고요. 시작이 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7, 8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경 산업을 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보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5차 보고서는 이제 2014년에 발간을 했고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15년도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18년에 특별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기후 활동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6차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보다 기후 위기 심각성이 훨씬 더 부각된 것으로 지금 뭐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 COP26이나 그리고 뭐 각국의 환경 정책의 업데이트 시에 상당히 좀 강화된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변화나 지구 온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환경 변화, 과학적 근거가 좀 되고요.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보면은 지난 그 5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1950년 이후에 지구 온난화가 인간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좀 표현이 됐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단정을 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온난화 현상이 인간 활동 때문이고 뭐 이런 활동을 바꿔야 된다는 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산업화 이후에 그 온도 1.5도씨 상승 시점을 지난 보고서에서는 2030년에서 2052년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좀 변경을 해서 약 한 11~2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규모는 그 지난 이제 산업화 이후에 현재까지 한 1.09도씨 상승한 것으로 좀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이제 0.78도씨 상승이었기 때문에 8년 만에 0.23도씨나 좀 상승한 것으로 좀 보고가 됐고요. 대기 중 CO2 농도도 상당히 좀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고 산업화 이후에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지난 보고서는 이제 1,890기가톤, 이번엔 이제 2,390기가톤. 그래서 8년 만에 누적 배출량이 27% 증가한 것으로 좀 보고가 돼서 상당히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리고 이제 온난화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평균 온도 상승은 좀 선형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나 온난화 현상이 지금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 이미 이제 이걸 넘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려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 1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5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이제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산업화 이전보다 한 4.8배 증가한 것으로 좀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기후재난이나 그 화재나 이런 게 좀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시나리오별로 보면은 이제 1.5도씨 상승하면은 이제 8.6배가 증가한다.
그리고 2도씨가 상승하면은 13.9배가 증가한다고 지금 시나리오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이번에 그 6차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의 이제 과학적 근거가 다시 한번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가 가속화됐다는 것을 좀 재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정부 정책이 좀 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관련 산업인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풍력, 태양광, 수소, 친환경 건축, ESS, 뭐 송배전 문제, 뭐 이런 쪽의 분야의 대응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 이규화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상향 배경은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쪽 점유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신규 매출 확대 등을 고려해서 올해하고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16.3%, 14.3% 상향을 하고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이제 2021년에서 22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이제 기존 대비 12.2% 상향 조정했고요. 지금 배경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동사가 그런 와중에 점유율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형이랑 이익률이 예상보다 더 이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폴더블 스마트폰도 그 디지타이저 필름, 그 펜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새로 이제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늘어날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이제 새로운 그런 고부가 가치 소재 매출 증가, 그리고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이제 유지된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년도 11.4%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채용이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이제 TV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닌텐도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IT 기기 새로운 쪽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사의 실적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XR 기기에서도 OLED가 탑재가 될 거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뭐 당사 이제 추정치랑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통상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사의 이익 기초 체력이 이제 크게 상승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3분기에도 LG 디스플레이 쪽 패널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이폰 13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이익을 다시 한번 좀 경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근에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이익이 워낙 이제 빠르게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계속 그 역사적인 그 중간점 수준에 이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덕산 네오릭스나 다른 이제 OLED 소재 업체들이 뭐 30배 이상 거래된다는 점 감안하면은 뭐 저희 타겟인 19배가 충분히 이제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댐티움 나간준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나간준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 덴티움 2분기 실적 리뷰 발표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9만 원 유지하겠고요. 2분기 연결 매출액 725억, 영업이익 169억 원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23.3%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익성 높은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향 임플란트 수출 고성장 나오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쪽의 경우는 160억 원으로 분기 대비로는 3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시덱스라는 서울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이제 브라이트 시티와 유니체어가 완판되는 등 국내 치과 장비와 임플란트 번들링 판매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내수 매출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수출 쪽은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서는 5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중국 쪽 매출액이 420억 원으로 사상 최고 수출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도 68억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기타 지역 매출액이 71억으로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쪽 수출 고성장세가 기타 지역 부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신흥국 중심의 수출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국내 여타 임플란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서 매수를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덴티움도 그렇고 디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가 차트만 본다면은 뭐 약간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업체 내에서 선호도 순위나 뭐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임플란트 업체에서 일단 선호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덴티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디오의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향 비중이 큰 국가다 보니 이머징향 국가 같은 덴티움이랑 오스템에 비해서는 업사이드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도 현재 덴티움, 오스템, 디오 순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제 의료기기 쪽 뭐 전반적으로 선호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최선호 업종은 임플란트 업종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서 약 1년 이상 동안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임플란트 업종을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선호 업종으로는 이제 미용 기기 업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이쪽 업체들도 최근에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 없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업종 대비해서는 업사이드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 차선호 업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산업 조수홍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중국 7월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가 150만 대로 6.2% 정도 줄었습니다. 그 작년 7월 이후에는 이제 첫 감소세고요. 지금 이제 작년 7월부터 작년에 코로나 수요 충격 이후 7월부터 성장세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엽기저 효과랑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 등에 따른 타이트한 재고 수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동력원별로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은 15.8%가 줄었고요. 전기차는 이제 169%가 늘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4.8%로 월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국은 2배 이상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수출을 포함한 판매는 33,000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제 수출이 한 24,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수는 8,600대 정도로 나와서 뭐 전월 대비 내수가 많이 줄었고요. 이제 점유율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뭐 일시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을 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8월부터 출고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좀 발생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먼저 임플리케이션인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진하고 지금 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좀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사업 구조 조정 효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터빈 체그와 관련해서 임지용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 체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그는 미국 대표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랑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매출액 탑라인은 38% 성장을 했고, EBITDA는 50% 이상 더 증가를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본격화되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하면서 주가는 6.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저희는 앞으로 한 2가지 정도 포인트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성장 동력인 글로벌 가입자 수,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한 예상했던 100만 명을 충분히 가입자 수 기준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세인데 지금은 탑라인보다 에비타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대부분 뭐 입소문이라든지 무료 채널을 통해서 뭐 추가 비용 없이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고 한번 생성된 컨텐츠는 여러 번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 개선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터빈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이제 광고 에드테크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EPS는 거의 각각 260%, 160% 이렇게 큰 폭의 성장, 외형 성장을 보이는데 사실 뭐 M&A 효과를 제외를 하게 되더라도 뭐 90% 정도 다 유기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싱글 탭이라고 해서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가장 핵심 기술인데 이 회사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었고 또 지금은 이제 연말에 AT&T나 버라이즌을 통해서 추가적인 컨텐츠 미디어 제품도 론칭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인수했던 에드클론이나 파이버 같은 자회사들도 고성장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고 업황이 좋다 보니 광고 단가나 볼륨 자체적으로 증가 폭이 커서 에비타도 뭐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국 외 지역에서도 고성장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희는 하반기에는 좀 이 상반기에 인수했 3개 회사를 포함해서 이 시너지 효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크로스셀링이라든지 상향 판매, 비용 절감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니폰 스틸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